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심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박경숙입니다. 제33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 문제이고요.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고 제가 설명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노인이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은 1. 전원생활, 2. 자녀의 취업, 3. 친한 친구의 죽음, 4. 손자, 손녀의 출생, 5.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자,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친한 친구의 죽음이지요. 이제 노인이 가장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은 사실은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배우자의 죽음이 없죠. 그래서 친구의 죽음이 두 번째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라서 정답은 3번 친구의 죽음입니다. 자, 2번.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부양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2.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3. 독거 노인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4.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5. 빈둥지 증후군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공적 노인 부양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노인 부양의식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2008년 7월 1일자로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집에서 모시려고 하는 방문 요양이 굉장히 이용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방문 요양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대부분 요양원으로 많이 모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 부양 의식은 꼭 왜 내가 모셔야 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셔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대 간 갈등은 아시다시피 더 심해지고 있죠. 완화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독거 노인이나 또는 노인 단독 세대가 지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점점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빈둥지 증후군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지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1.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국민연금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고용보험이죠. 자, 실직했을 때 여러분들 받는 게 뭐죠? 네, 실업급여잖아요. 실업급여를 타러 가려면 고용보험으로 가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뉜다. 2.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5.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자, 몇 번일까요,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보시면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현행 6등급 체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요. 인지지원 등급, 그래서 6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자, 두 번째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가 되지요. 그래서 틀렸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최종 등급을 판정해 주게 되어 있지요. 자, 4번은 65세 미만인 자는 노인성 질병 대상자만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공단에 등급 신청을 할 때 반드시 내가 노인성 질병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라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을 하셔야만 등급을 신청을 받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견서 없이는 틀립니다. 자, 5번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틀린 겁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최종 판정하는 심의기구이고요. 방문조사 결과를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점수가 나와서 그게 1차 판정이 나오는데요. 그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5번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실업급여, 5. 특례요양비. 자,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건 쉽게 맞히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재가급여입니다. 자, 재가급여는 우리 장기요양급여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급여 그러면은 뭐 돈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어떤 제도에서 급여라고 하는 것은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혜택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돈으로 주는 특별 현금급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시설급여는 2가지가 있고 재가급여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급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우리가 흔히 공생이라고 부르는 그 2가지가 시설급여이고요. 우리가 이 시설급여는 다 요양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재가급여는 집에 있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인데 모두 6종류가 있어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기타재가급여는 우리가 복지용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는 재가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자, 6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괄호,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입니다. 자, 1. 서비스 방법 개발, 2. 서비스 기관 안내, 3.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4. 서비스 개입 계획 설정, 5. 공식, 비공식 자원 발굴. 자, 여러분 뭘까요? 이거는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어르신이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가서 방문해서 상담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약을 먼저 체결할 것 같지만 계약 체결이 먼저가 아니라 그 기관에서는 어르신의 상태를 들어보고 이분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낙상이나 욕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 사정을 한 다음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한 거를 보고 보호자분들이 마음에 들어요 하면 계약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만한 게 상담하고 계약하고 계획을 수립할 것 같지만 계획 수립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죠. 자,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그 서비스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이 모니터링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실시를 하고요. 또 방문요양 같은 경우라면 방문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지 또는 어르신은 또 요양보호사를 괴롭히고 있지 않은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방문요양센터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비스를 계속 할 수도 있겠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종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모니터링 실시가 정답입니다. 자, 7번 노인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 교육으로 진행한다. 2.
장기 요양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3. 학대를 발견한 즉시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4. 학대 피해 노인은 요양보호사의 집에서 일시 보호한다. 5. 신고 의무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2번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장기요양기관이 뭘까요? 장기요양기관은 아까 우리가 시설급여 2가지, 재가급여 6가지 봤었잖아요. 시설급여 2가지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그것들 2개, 그리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 이런 데 근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장기요양기관이라는 말은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양시설 2개, 재가기관 2개, 6개 이거를 모두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고요. 이런 데서 근무한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자, 하나씩 좀 보면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 교육으로 진행하지 않고요. 집체 교육 모여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학대를 발견하면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신고하는 게 아니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은 요양보호사의 집에서 일시보호하면 안 되죠. 학대 노인 전용 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호하는 거고요. 신고 의무자가 이제 모든 직원이라고 했는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너무 많죠.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 A와 역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는데요. 자, A가 의료기관, 이용 대상 학대 예방교육, 2. 경찰 관서, 그 다음에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3. 법률기관 현장조사 시 동행협조, 4.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 5.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 이랬습니다. 자,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과 역할을 바르게 연결한 것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4번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아까 우리 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요 앞에 문제에서. 그래서 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하는 곳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자, 9번. 요양보호사가 시설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시설을 퇴사한다. 2.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자문한다. 3.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4.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5.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입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급여 2개, 재가급여 6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기요양요원은 그렇죠. 요양보호사입니다. 자, 이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곳, 이런 것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장기요양지원센터에다가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계속 지금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31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32회에서도 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자주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보장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있다. 2.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3.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 보험급여는 중단된다. 4.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이다. 5.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자, 여러분 뭘까요?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산재보험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답은 5번입니다. 산재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자, 양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보험급여는 절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산재인 경우는 중단되지 않고요. 계속 지급이 되고요.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입니다. 11.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1. 대상자가 실수를 하면 질책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2. 자신의 종교를 권유하기 위해 친절을 베푼다. 3.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4.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다. 5. 타 직종과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다입니다. 여러분 실수한다고 절대 그 대상자를 막 질책하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질책한다 안 되고 자신의 종교를 권유한다 이런 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대상자를 우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 직종과 협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평소 알고 지내던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고자 제안할 때 대처 방법은 1.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응하지 않는다. 2. 윤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3.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4.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에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윤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입니다. 자, 마찰을 피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를 한다든지, 어머니한테 그것을 미리 설명한다든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윤리에 어긋나는 것들을 말하면 거부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13.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옷을 입은 채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있다. 딸,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네.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셔서.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인계한다. 2. 상황을 기록하고 기저귀를 채운다. 3. 못 본 척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뒤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5. 재가 서비스가 어려우므로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뒤처리를 해주고 바지를 먼저 갈아입히셔야 되겠죠? 실수한다고 동료 요양보호사한테 인계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기록 먼저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뒤처리 먼저 해주셔야죠. 자, 그리고 기저귀는 항상 바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득이한 경우만 채웁니다. 본 척하는 것도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이거 바닥에 소변 보셨다고 다 시설 입소를 권유하셔도 안 되겠죠. 자, 14번.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은 자,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3번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이제 없으실 거예요. 워낙 많이 포스터도 붙여 있고, 뉴스나 방송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5번. 대상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서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3.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4. 가글액으로 입안을 헹군다. 5. 사용하던 물품을 소독한다. 자, 여러분 정답 뭘까요? 그쵸? 1번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요. 그래서 독감이 의심된대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의심된다고 하면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이제 독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독감은 전파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시고 그리고 센터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라고 나온 거는 이게 틀리죠. 이 센터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뭐 자기가 속해 있는 센터에다가 신고를 하셔야겠죠. 뭐 방문요양센터면 방문요양센터에다가 하시면 되고, 뭐 죄악암보호센터면 죄악암보호센터에다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16번.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화기계 변화는 1. 타액 분비 증가, 2. 위액의 산도 증가, 3. 지방의 흡수력 증가, 4. 약물 대사 능력 감소, 5. 신맛에 대한 미각 감소. 자, 정답 뭘까요? 그쵸, 여러분? 약물의 대사 능력 감소입니다.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지금 소화기계에 대한 변화이고요.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이 됩니다. 입에 들어있는 침은 아밀레이즈라는 성분이, 우리가 이제 아밀라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아밀라제라는 성분이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타액이 침이잖아요. 이 타액의 분비가 어르신들은 감소하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밀가루 같은 음식인데, 그런 밀가루 음식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십니다. 자, 두 번째. 위액의 산도가, 이제 이 위액이라는 것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액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액의 산도는 보통 0.9에서 1.5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산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이 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분해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액의 산도는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자, 지방의 흡수력이 증가한다. 이거 시험에 엄청 자주 출제가 되는데, 노인은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대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섭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몸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쵸? 분해가 일어나겠죠. 이것이 분해가 일어나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흡수가 될 것이고요.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배설이 됩니다. 자, 분해가 되고 필요한 부분은 흡수가 되고 필요가 없는 부분은 배설이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대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인은 그래서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의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자, 지방 성분을 우리가 먹었어요. 섭취를 했어요. 그러면 지방의 분해도 잘 안 일어나. 그러니까 흡수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배설도 잘 안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어디에 많이 쌓일까요? 혈관 안에 많이 쌓이게 돼서 이런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노인은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지방만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의 대사도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약을 복용했어요. 그러면 그걸 분해하고 흡수하고 배설하는 이 과정이 대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약물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되겠죠. 흡수를 하고 또 필요 없는 건 배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몸 안에 쌓여 있어서 중독 상태에 빠지기 쉽다 그랬고, 그래서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민감하다라고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물의 대사 능력은 감소한다가 맞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어르신들은 잘 느끼는 맛이 두 가지가 있죠.
신맛과 쓴맛을 잘 느끼고요. 단맛과 짠맛을 잘 못 느끼죠. 그래서 단짠, 달게 드시고 짜게 드시고요. 조금 마시면 아이고 셔라 이러시고 조금만 써도 아우 써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는 1. 폐활량 증가, 2. 섬모 운동 증가,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기침 반사 감소, 5.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자,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기침 반사 감소입니다. 아까는 소화기계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이번에는 호흡기계에 대한 변화를 물어보고 있네요. 노인은 당연히 폐활량이 감소하겠죠. 자, 이 기관지 안쪽으로 보시면 섬모라는 잔털들이 있어서 미세먼지를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운동이 노인은 증가할까요? 노인은요, 무조건 좋은 건 안 됩니다, 잘. 그래서 섬모 운동은 감소가 되고요. 폐포는 뭐냐면 이제 동글동글한 꽈리 모양 같은 게 있습니다. 기관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동글동글한 꽈리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폐포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꽉 짜주지를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짜주지를 못하면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노인들은 입술이 좀 파랗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폐포의 탄력성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기침 반사는 또 감소합니다. 자, 여러분 노인의 특성은 이렇게 하면 좋은 거는 다 감소하고요. 안 좋은 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침 반사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기도 안에 는 뭐만 이렇게 들어가야 할까요? 그렇죠. 공기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공기가 아닌 다른 이물질이 있어요. 그럼 뭐로 그거를 밖으로 내보내야 할까요? 그렇죠. 기침을 통해서 그걸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기침이라는 것은 사실은 방어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기침 반사가 노인이 되면 감소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보세요. 어떤 안쪽으로 깊숙이 뭔가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특히 이제 가래 같은 것들도 이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뱉어낼 때 이렇게 해가지고 깊이 올려서 잘 내보낸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을 보면 기침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침 반사도 굉장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감기 같은 게 걸리시면 기관지 내 분비물, 가래 같은 것들이 기침을 통해서 잘 뱉어줘야 되는데 뱉어지지를 않고 아래쪽으로 점점 내려가니까 노인은 폐렴이 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은 기침 반사는 감소되어 있다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지 내 분비물 그럼 가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르신들 가래 되게 많이 뱉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분비물은 증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좋은 건 증가한다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8번.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질병은 1. 기흉, 2. 빈혈, 3. 정맥류, 4. 부정맥, 5. 혈전 색전증 이런데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빈혈이죠. 자,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몸에서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은 빈혈인데요. 자, 여러분 헤모글로빈이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요. 얘들은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산소 전문 택배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생긴 게 꼭 스카치 캔디처럼 생겼거든요. 스카치 캔디가 약간 동글납작하게 생겨갖고 가운데가 좀 오목하잖아요. 이 헤모글로빈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보다는 좀 빵빵하긴 한데 어쨌든 이 산소를 하나 딱 태우면 좋은 사이즈로 오목하게 가운데가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폐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와서 온몸 세포한테다가 이렇게 운반을 해주는 애들이 헤모글로빈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부족하면 산소 전문 택배하는 애들이 없으면 산소를 공급해주는 애들이 없어요. 그럼 몸에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헤모글로빈 부족으로 요거를 보시면 빈혈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몸에서 필요한 뭐가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또 나온 질병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신부전입니다. 신부전은
심장의 수축력 저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몸에서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은 심부전이에요. 근데 요 뒤에 단어가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심장의 수축력 저하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심부전 하시면 되고, 헤모글로빈이 부족해 이렇게 나오면 빈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9번.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은 1.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한다. 2.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3. 잇몸 일으키기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4.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작을 지속한다. 5. 목에 꽉 끼는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자, 여러분 정답 뭘까요? 그쵸? 정답은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입니다. 자, 여러분 녹내장이라는 것은 안압이 올라가서 이제 시신경이 눌려가지고 실명하게 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압이 왜 올라가냐? 그 각막과 동공 사이에는 방수라는 액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수가 늘 고여 있으면 썩겠잖아요. 그래서 생성도 되고 배출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 녹내장은요, 왜 그런지 원인은 알 수가 없으나 배출되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질환이에요. 그렇게 되면 생성은 되는데 이게 나가지를 못하니까 안에서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눈 끝으로 시신경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컴퓨터와 CCTV가 이제 눈은 CCTV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CCTV가 이렇게 있는데 이 CCTV가 자꾸 전선을 눌러. 그래가지고 전선이 끊어져 버리면 안 보이게 되겠죠. 녹내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압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자꾸 시신경을 누르게 되면 나중에 시신경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 보이게 됩니다. 그게 녹내장이기 때문에 이 녹내장은 여러분 안압이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자, 안압이 올라가는 상황은 자 보세요. 일광욕을 한다. 자외선이 들어있죠. 자외선은 눈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죠. 자, 윗몸 일으키기. 얼굴이나 목 쪽, 이 머리 쪽으로 혈액이 가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잇몸 일으키기가 하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 얘기는 이렇게 이제 머리 쪽에, 얼굴 쪽에 압력이 가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됩니다. 자,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눈 쪽으로 압력이 쏠리겠죠? 안 됩니다. 목에 꽉 끼는 옷을 입게 되면 또 얼굴 쪽이 빨개지겠죠? 그러면 안압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 녹내장 대상자는 안압이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된다면 그거는 또 안압을 올릴 수가 있겠죠?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우리? 네, 그것을 피한다이기 때문에 이건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백내장이 발생하는 눈의 부위는 1. 망막, 2. 각막, 3. 황반, 4. 홍채, 5. 수정체입니다. 이거 너무 쉽죠, 여러분? 그쵸? 수정체이죠. 자, 이 녹내장과 백내장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잘 보시면 아까 녹내장은 제가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생기는 질환이 녹내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백내장은 수정체가 뿌옇게 돼서 동공이 뿌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각막과 동공이 좀 다른데 동공은 여러분 까만 동자 있잖아요. 그 까만 동자가 동공이에요. 그런데 이 동공 뒤쪽에는 보시면 수정체라는 수정처럼 맑은 렌즈가 있어요. 그 렌즈가 이렇게 이제 껴져 있는데 이거를 한 70년, 80년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한 10년 이상만 타시잖아요. 그럼 앞에 헤드라이트가 뿌얘지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백내장은.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몸이 한 70년, 80년 썼으니 뿌얘질 만도 하죠. 뭐 자동차는 10년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 맑았던 렌즈가 이렇게 뿌옇게 돼서 점점 심하면 이제 뭐 아주 심한 분들은
마치 창문에 성에가 낀 것처럼 그렇게 뿌얘져서 앞이 안 보이는 질환. 이게 이제 백내장이고요. 녹내장하고 백내장을 좀 구분하자면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각막에 이제 그 각막은 동공뿐만 아니라 우리 홍채 있죠. 밤색 부분. 그 겉에까지 이렇게 덮는 거가 있어요. 바깥쪽에. 그 각막이 뿌옇게 되는 거는 녹내장이에요. 그런데 안에 동공이 뿌옇게 되는 거는 백내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녹각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백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거든요. 녹내장은 각막이 뿌얘지는 거야. 그래서 녹각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고요. 동백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것은 동공이 뿌연 거는 백내장이야. 이렇게 해서 동백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좋고요. 녹내장은 시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눈에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백내장은 시신경이 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증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21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은 1.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2.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 쉽다. 3.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4.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자, 뭘까요? 네, 4번이죠. 이 우울증, 노인 우울증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본인도 스스로 자각하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보기 힘든 특징이 있는데 자, 우울증이 있으면은요 장기 기억력이나 단기 기억력 모두 저하됩니다. 치매와 구분하는 문제를 여러분 보셨죠? 치매는 단기 기억력이 없어지다가 나중에 장기 기억력이 없어지는데요. 이 우울증은 초기부터 장기 기억력과 단기 기억력이 다 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들이 오히려 나 치매인가 봐. 나 요새 너무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장기 기억력과 단기 기억력이 다 같이 저하되는 게 우울증이고요. 아까 제가 자각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냥 기분이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무기력은 맞습니다만은 흥분하지 않죠. 우울증은 무기력 그다음에 우울감 그다음에 두통 소화불량 이런 여러분 우리 기분 안 좋고 그럴 때 머리도 아프고 막 소화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내가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심장이 안 좋아도 소화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우울증은 당연하고 다른 질환들이 있어도 대부분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르신들이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자, 5번. 주변 사람들이 아까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요즘 좀 화를 잘 내. 요즘 왜 저런지 몰라.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우울증인가?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1. 마사지를 제공한다. 2. 큰 소리로 대화한다. 3.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4.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5.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자, 여러분 정답 뭘까요? 그쵸? 5번이죠. 자, 여러분 진압력이라는 것은 공간 진압력이나 사람 진압력 이런 것도 쓰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시간 개념을 잘 모를 때 진압력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간이 몇 시인지를 모른다든지 아침인지 밤인지 모른다든지 요일을 모른다든지 연도를 모른다든지 계절을 모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압력이라고 해서 시간 개념이 저하된 것이 이제 진압력 저하이기 때문에 이 진압력을 향상하려면 뭐를 알려주셔야 될까요? 그렇죠? 시간을 알려주셔야 되겠죠. 이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선망과 망상은 여러분 좀 구분하셔야 되지요. 망상은 대표적인 치매의 증상이라서 도둑망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망상이라는 것은 망령된 상상이라는 뜻이라서 본인이 뭔가를 상상해 놓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게 망상이거든요. 그런데 선망은 환각 증세가 굉장히 좀 심해요. 그리고 환촉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선망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시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침대에 막 벌레가 막 기어다녀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선망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고요. 이제 망상은 치매 증상이기 때문에 치매는 서서히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다르고, 망상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또렷하거든요. 그런데 선망이 있는 분들은 약간 의식이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책에도 보면 의식저하가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약간 뭐 드로우지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약간 좀 의식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증상을 보이면서 헛소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환각 증상을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망 증상은 좀 망상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3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묽은 혈변, 2. 전신성 수포, 3. 얼굴 소양증, 4. 발작성 기침, 5. 몸의 균형 상실. 자,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이거는 되게 쉽지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것을 뇌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터진 것을 뇌출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개를 합쳐서 뇌졸중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 몸의 균형을 잃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한쪽에 마비가 오니까요. 자, 24번. 좌측 뇌가 손상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전신마비, 2. 언어장애, 3. 좌측 편마비, 4. 양측 안구 통증, 5. 좌측 얼굴 감각 이상. 자, 여러분, 좀 설명 좀 이따 해줘. 정답 뭘까요? 네, 정답은 언어장애입니다. 자, 우리 뇌는 대뇌는 좌뇌하고 우뇌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래서 좌뇌는 우리 몸의 우반신을 지배하고 있고요. 우뇌는 우리 몸의 좌반신을 좌측편 쪽을 지배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뇌가 손상이 되면 어떤 마비가 있을까요? 그렇죠. 좌측의 편마비가 있고요. 좌뇌가 손상이 되면 우측 편마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좌뇌에는 뭐가 있냐면 언어중추가 있어요. 언어중추가 있어서 앞쪽에는 브로카 영역, 뒤쪽에는 베르니케 영역 이런 귀 있는 부분에가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다 언어중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측 뇌가 손상이 되면 언어 장애가 있으면서 우측 편마비가 생기거든요. 이 전신마비는 뇌관이라는 이 가운데 뇌 아래쪽에 있어요. 그 부분이 손상이 되거나 이랬을 때 전신마비가 오는 거라서 이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좌측뇌가 손상이 되면 우측에 편마비가 온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 뭐 안구 통증은 아니고요. 아까 좌측뇌가 손상이 되면 우측에 얼굴 감각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뇌에는 언어중추가 있기 때문에 좌뇌가 손상이 되면 우측 편마비가 있으면서 언어장애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5번. 약물 A와 약물의 흡수를 돕는 식품 B로 연결된 것은, 자, A와 B를 읽어볼게요. 1. 칼슘제, 우유, 2. 고혈압약, 인삼, 3. 이뇨제, 알로에, 4. 철분제, 오렌지 주스, 5. 항생제, 프로바이오틱스. 자,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철분제와 오렌지 주스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약은 무엇으로 복용을 해야 되지요? 그렇죠. 물로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같이 복용을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철분이 흡수가 되려면 비타민 C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랑 같이 복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철분의 흡수를 돕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6번. 음주를 하고 있는 대상자의 절주를 돕는 방법은 1. 빈속에 술을 마시게 한다. 2. 권유받을 때만 술을 마시게 한다. 3. 절주 의지를 주변 사람에게 알리게 한다. 4. 매일 식사와 함께 소량의 술을 마시게 한다. 5. 암 예방을 위해 하루에 2잔까지 술을 허용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3번입니다. 절주를 돕는 방법인데요. 빈속에 술을 마시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권유받을 때만 술을 드시면, 자주 술을 권하면 그러면은 자주 마셔야 되니까 안 되죠. 나 술 끊을 거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그렇지. 오늘부터 술 끊는다 그래서, 이렇게, 좀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겠죠. 좀 이제 짓궂은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주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주 의지는 좀 주변에 알리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도 그러면 또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매일 이렇게 술을 드시면 소량이 나중에는 대량 되죠. 안 되고요. 암 예방을 위해서 2잔까지 술은 어쨌든 술, 담배는 안 좋습니다. 그냥 작은 소량 술 이런 것도요, 안 좋습니다. 계속 마시다 보면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술, 담배는 아예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27번. 제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은 1. 똑바로 서서 이동하게 한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3. 연기가 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고 이동하게 한다. 4.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이동하게 한다. 5.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킨다 입니다. 여러분 정답 뭘까요? 네, 5번이죠. 이게 얼마 전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방법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똑바로 서서 걸으면 안 되죠. 바닥에서 30cm에서 60cm 사이에가 맑은 공기층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서 또는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바닥에서 30cm에서 60cm 사이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시면 절대 안 되죠. 갇힐 수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연기가 나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요. 손으로 코를 막는 게 아니라 뭐로 막으셔야 돼요? 그렇죠. 젖은 물수건 같은 걸로 코를 막고 가셔야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틀렸고요.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벽을 짚으시면 안 됩니다. 한쪽 벽으로만 짚고 나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집 밖으로 정 나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요즘 아파트들은 경량 칸막이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정답입니다. 자, 28번. 대상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한다. 2.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3. 대상자의 귀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4.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5. 요양보호사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함께 구입한다 입니다. 자, 병원 동행할 때 어떤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가 정답이죠. 지금 병원 동행하는 거 우리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보면 외출 시 동행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서비스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호자 보고 해라. 보호자가 본인이 간다면 몰라도 우리가 그거는 아니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보호자의 자가용을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내면 안 되잖아요. 자가용을 운전하거나 남의 차를 운전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귀중품을 소지하고, 귀중품은 놓고 가셔야죠. 자, 그리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는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죠. 돈이 얼마나 드는지. 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절대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르신들 이제 이렇게 케어하시다가 어르신들 병원에 가셔서 뭐 감기약을, 나도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 그래가지고 나도 같이 감기약을 짓거나 그러면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 동안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그걸 환수하기 때문에 절대 그 시간에 진료를 받는다든지 뭐 자신한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걸 하시면 안 되십니다. 서비스 시간에는 대상자만을 위한 걸 해야 되겠죠. 자, 29번.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볼 때 고려한 사항은 1. 한 번에 많은 양의 식품을 구입한다. 2.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3. 장보기 후 경비 결산은 한 달에 한 번 한다. 4. 가족이 먹고 싶은 음식을 확인하여 구입한다. 5. 요양보호사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함께 구입한다. 자, 정답 뭘까요? 이것도 쉽죠? 그렇죠. 장을 본 후에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 사다 놓으면 썩어버려서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경비 결산은 그때그때 해야지 한 달에 한 번 하면 안 되겠죠. 가족이 먹고 싶은 거 사다 드리면 안 되겠죠. 어르신이, 대상자가 드시고 싶은 음식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아까는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보호사한테 필요한 물품 구입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30번. 대상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시킨다. 2.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바닥에 둔다. 3. 현관에는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4. 문손잡이는 원형보다 막대형으로 설치한다. 5. 출입구에는 문턱을 설치하여 경계를 구분한다. 자, 정답은 4번이지요. 자, 여러분,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요. 전기 코드는 모서리로 돌려야지 바닥에 고정시키시면 안 되죠. 넘어지죠.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바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손이 잘 닿는 곳에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 밑을 비추는 조명보다는 위쪽을 잘 비춰야 되고 밝은 조명을 설치하시는 것이 좋고요. 문 손잡이는 원형보다, 그쵸, 막대형으로 설치를 하셔야겠죠. 어르신들은 이렇게 손에 수분이 별로 없어서 손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원형이 잡기가 힘듭니다. 막대형으로 설치하는 게 좋고요. 출입구에는 문턱을 설치를 하면 넘어지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1번.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은 1.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2.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은 지적해준다. 3. 의견이 다를 때는 대화 주제를 바꾼다. 4.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조언한다. 5. 대상자가 침묵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한다. 자, 정답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대상자의 표정을 잘 관찰하면서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적질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의견이 다른다고 주제를 바꿔버리고 말하다 그러면 상대편 엄청 기분 나쁘죠. 그리고 경험으로 바탕으로 막 조언하는 거 안 됩니다. 조언은 상대편이 요청할 때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침묵한다고 요양보호사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자, 32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체납 고지서를 발견하였다. 2.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3.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았다. 4.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한다. 5. 방문을 열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난다. 자, 신속히 보고해야 되는 상황 뭘까요? 그쵸? 4번입니다. 신속히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어르신의 상태가
변화되었거나 현기증이나 두통을 호소하는 이런 상황일 때 보고하셔야 되겠죠. 자, 33번. 장기요양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 목적은 1.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3. 노인 학대에 대한 정기교육, 4.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 요양보호사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자, 여러분 뭘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왜 4번인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사례회의가 있죠. 사례회의. 사례회의하고 책에 간담회 또는 원래회, 원래회라고 아마 책에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간담회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이 원래회와 그 다음에 사례회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사례회의는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가 사례회의입니다. 어떤 사례를 놓고 그 사례를 가지고 회의한다라니까 대상자의 사례를 놓고 회의하겠죠. 자, 그래서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회의를 사례회의다라고 했기 때문에 볼게요. 기관의 신규 사업이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거 아니겠죠? 자, 요양보호사의 직무를 평가하는 게 사례회의는 또 아니겠죠. 노인학대에 대한 정기 교육이 회의는 아니잖아요.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회의입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타당한지 검토해보고 그거를 어르신하고 안 맞으면 조정하고, 타당성 검토와 조정은 어르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쵸? 어르신의 서비스의 질을,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위한 회의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례회의 그러면 대상자를 위한 회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회의 또는 간담회는 제가 이제 저희 그 교육생 선생님들한테 간담회는 간담이 녹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로사항 또는 복리후생 또는 전달사항 이런 거를 얘기하는 데가 원래회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 산소 공급, 2. 혈액투석, 3. 심폐소생술, 4. 항암제 투여, 5. 기관지 확장제 투여입니다. 자, 여러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를 연명 치료하지 마라. 나 그냥 고기학교 가고 싶어. 막 호흡기 같은 거 달아가지고 나를 그냥 의미 없이 계속 목숨만 연장하는 나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쓰는 것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이거든요. 연명의료에 대한 나의 의향, 나의 뜻을 밝히는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이제 이렇게 특히 말기암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 혈액투석 같은 거 해가지고 나 살리려고 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 심폐소생술도 하지 마. 그리고 항암제 투여하지 마.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 같은 거 투여해서 나를 억지로 막 이렇게 연명하지 마.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수액 공급이라든지 산소 공급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다고 내 목숨이 막 연명되거나 연장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 치료이기 때문에 정답은 산소 공급이에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몇 번이에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답을 먼저 말씀을 드렸네요. 네, 정답은 1번 산소 공급입니다. 자, 35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가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 손을 잡아 흔들어 깨운다. 2.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한다. 3. 큰 소리로 반복하여 질문한다. 4. 대상자를 의식하지 않고 가족과 말한다.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쵸?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가 정답입니다. 자, 임종에 가까운 대상자를 돕는 거기 때문에 자꾸 주무실 겁니다. 근데 돌아가시는 상황에 자꾸 깨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는 거고요. 억제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큰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거 좋지 않고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거든요. 그래서 반응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듣기는 해요. 그런데 의식하지 않고 막 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의식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는 내가 누구다 이런 것도 안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문제를 마무리했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우셨나요? 제가 일부러 예를 들자면 녹내장이나 백내장 이런 질환들이 나오면 그 질환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좀 이렇게 겸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 때 보시면 제가 여기 X표도 하고 이건 맞다 동그라미도 옆에 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시험 보러 가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틀려, 이거는 맞아. 이렇게 해놓으면 고르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필기시험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실기시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